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노라마 이현우입니다. 엊그제 충격적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슬람 테러 세력인 IS가 요르단 교종사를 산채로 태워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요르단이 어제 전격 복수에 나섰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왕이 직접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채 전투기 앞에 섰습니다. 공군은 공습했습니다. 미국도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교조 일부 선생님들 요즘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전교조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재판이 민주공화국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는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는 차마 임의 답을 담기 힘든 그건을 퍼부었습니다. 이슬람 테러 세력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에게는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 도대체 전교조 일부 선생님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 전교조 저격수 이런 별명도 제가 한 번도 뒤에서 숨어서 쏘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격수는 아니고요. 전교조에 고소당하셔가지고 뭐 배상금 등등해서 수억 아직도 빚이 있어요. 수억이 아니고 10억이 넘습니다. 14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왜 제가 경기도 교육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선거 보전금을 전교조가 다 가져갔습니다. 빚이 많으시겠네요. 제 펀드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빚을 져가지고요. 예.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 좀 정말 그분들한테 또 감사한 거는 아무도 그것이 달라고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나중에 달랄지도 모릅니다. 더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그게 저 선거 보증금을 말이지 그쪽에서 전교조가 갖고 가는 거 불법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아, 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법원에 찍혀가지고요. 하여튼 판결만 나오면은 제가 잘 지내요. 왜 자꾸 찍히십니까? 전교조에 찍히시고.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교조가 제 기억으로는 출범할 때는 참 좋은 취지로 인상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제 가장 교육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촌지 문제, 예. 학교 폭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교조 출범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 좌파 집단들의 이제 이 선심성 혼란 정책이고요. 그건 일종의 미끼 상품인데 예. 자기네 발톱들은 감추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이 내세우는 구호가 뭡니까? 우리 참교육. 예. 근데 참교육 그럴 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야 참된 진실한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는데 그 참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한 정치성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교조 강령이나 아니면은 전교조 그 참교육에 이 기본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987년에 나온 민중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봤자 성공할 수 없고 기득권 세력과 가진 자들에게 착취만 당한다.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이다. 이 허위의 교육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의 참개념이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는 무슨 참되다, 진실되다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에 반발도 저쪽에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화제가 된 문제가 됐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서울시 교육감에게 특별 채용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인민재판이라는 건요.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배심제 뭐 예. 이런 것 아니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6.25를 기억할 때 우리 뭐 물론 어려서 그 기억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6.25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몇 먼저 한 일이 인민재판이에요. 예. 예?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죠. 인민재판은 선동의 재판이고, 예. 징벌의 재판이고, 이게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주의로 가는 전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인민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에서 그것은 누가 지령만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거죠.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그것을 왜곡하면 안 되지. 뭐냐면, 인민재판은 전체주의적인 방식이지, 이것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민주공화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고, 배심자라는 것은 인민재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건, 근데 뭐, 예, 제가 한번 좀 첨언을 갖다 하면은, 정말 이분이 그 이제 몰역사적이다라는 걸 다 선생님으로서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역사를 갖다 알면요. 그 인민재판의 대표적인 게 그 이 모택동 시대의 홍위병 그 재판입니다. 이게 모택동 시대 때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갖다 할 때 수백만이 죽었는데 그게 다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을 갖다 통해서 인민재판으로 죽였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 하셨죠? 예, 저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생활을 한 6년 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의 이런 말씀 들으면서 네. 한테 교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학생들 가르치기가 어렵다.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학생들이 변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변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솔직한 얘기로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 학생들은 아직 완성된 자기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일꾼들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주입시켜 가지고 판단 능력을 갖다가 키워줘야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프로레슬링이다, 권투다, 격투기다 이러한 경기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렇게 험악한 경기지만 그 가운데 룰을 지키기 때문에 예. 스포츠로서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룰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예. 건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법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을 갖다가 주입을 시켜준다는 이 자체는 저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마 상식적인 시민이나 일반 학부모님 같으면 우리 하일성 선생님 이야기에 동의를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교조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모순적인 사회고 이 소위 말하는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하고 자본가가 노동가 농민을 갖다 착취하는 이런 사회고 법은 유산계급 그리고 자본가를 갖다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기득권의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법을 갖다 무시하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보면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 법을 위반을 많이 하셨네요. 이 윤모 선생님이 보니까 실형을 받기도 했고 집행유예도 했고 폭력 또 시위 혐의로 검거돼서 또 징역받고 그런데 이분이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몰계급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도 참 어려운데 1970년대, 80년대 계급 의식에 뭐 불철저 그리고 무산계급 이게 어느 쪽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운동권들이 주로 쓰던 사고입니다. 소위 한양대의 이영희 선생부터 해가지고 이런 예. 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운동권 이 일종의 정신적인 사부인데요. 예. 그분들이 썼던 그때의 상황 인식에서 지금 보면 3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 갖다 시대 지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이라는 그런 의식, 그것은 예전에 그 교의에 철저하거든. 근데 이게 이분들이 아까 조 교수가 읽어주신 그 중에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희망이 전혀 없다 이런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개천에서 난 용들이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대를 이어서 부자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개천에서 난 용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나라인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 속에서 좀 지체자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면에서 그 능력 면에서 좀 그랬는지 어쨌든 사회 불만 세력으로 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노력해가지고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은 지금 사회적으로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와는 승부를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를 증오하는 그런 승부를 펼치는 것을 배워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부라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승부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승부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증오하는 승부를 가르쳐주고 상대를 미워하는 승부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또 이상한 몰계급적이는 말씀을 하시다가 지난해 그 세월의 참사 이후에 네. 방금 말씀하신 증오의 얘기를 쏟아내는데요.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 심지어는 참 입에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뭐 양아치 두목이다 이런 얘기까지 선생님 하셨으니까 네. 본인이 이런 어떤 특정에 대한 증오, 분노 갖고 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인민재판이 필요하다는 거 생각을 하면 수업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리할 수 사실 있습니까? 제가 그 교사 생활을 할 때는 정교조라는 그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그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런 교육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어떤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가 재미있는 곳이 되게끔 우리 만들자.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끔 만들어줘야지. 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학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재밌는 곳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 하나 있으면은 그 시를 통해서 그 시의 내용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배워줘야 되는데 이 시는 몇 년도 수능시험에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예.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었던 신념은 뭐냐면은 교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 그러냐 하면은 모든 어떤 사물에 있어서 말씀을 하실 때 장점과 단점을 똑같은 비중에서 두고서 판단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판단력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교사 생활할 때 프랑스에 갔더니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프랑스에 갔는데 사과를 놓고 그 미술 시간인데 예, 그림 그리는데. 네.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니까 사과 그리는 학생은 하나도 없답니다. 사과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뭐 짐승들이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예. 어떤 그 사과의 그 색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무슨 아름다운 옷을 갖다가 그린다든가. 근데 우리는 사과를 그리려고 그러면 사과하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교육보다는 역시 어떤 그 판단력을 갖다가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교조 거죠. 선생님이 됐건 어떤 선생님이 됐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안 된다는 된다는 말씀하셨고.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미성년자인 아이들한테 전파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시죠. 배심원 이런 명 있더라고요. 인민재판하니 그게 사사검사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 되기 전에 하는 건데 그거 국민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못한 건 뭐 있어요. 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옛날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하면 그때도 증오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증오를 죽여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고 파괴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런 이를테면 계급투쟁이라든지 계급혁명이 동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만 배워가지고 항상 증오의 대상을 저 사람들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만들고 이러는데 저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예. 저분이 저렇게 가르치는지는 직접 확인된 건 아니고 이 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저런 글을 올린 게 1월 27일입니다.
저는 글을 올렸는데 2월 1일 날 복직이 됐고요. 네. 특채가 됐는데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 복직되기 전에 한 말이다. 복직되기 전에 한 말이니까 내가 왜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하느냐. 뭐 그전에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던 강도 강간을 했던 거 안에 그 복직 전에 했으면 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나 그 똑같다는 말씀은 얘기죠. 조금 그 교사로서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복직이 결정이 이미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그 보니까 같으면. 여러 가지 뭐 구속도 되고 하시다가 지난해부터 농성을 벌였다고 해요. 네. 다시 교사하게 해달라고. 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점심 약속을 해주니까 농성하다가 철수를 했고요. 결국 특별 채용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사권의 남용 같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사범대학 나오고 교육대학 나와가지고 교사의 꿈을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정말 젊은 대학 졸업생들이 많죠.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예. 이분들한테 조희연 교육감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교사는 공채를 갖다 통해서 하는 게 그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교육감에 저는 이거는 인사권 남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법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혹시 조희연 교육감이 평상시에 전교조에 대한 관이라 그럴까요? 인식은 어떻습니까? 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교육감들이 이 채택을 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 문제, 예. 그리고 뭐 무상급식 문제, 혁신학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정교조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나오는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테러 세력에 우리나라 고등학생 네. 그 김군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도 전교조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뭐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을 해서 죽이는 단체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렇죠. 이슬람 스테이트가 사람 네. 사형했죠. 얼마 전 최근에. 그런 단체에 우리 그 소중한 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그것도 어린 학생이 갔대는데 뭘 모르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정교조다 정교조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빨리 돌아와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성급하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제가 거는 보기에는 성급하게 돌아오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식 같으면 나는 어떻게 했냐를 되묻고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 갔으면 네. 예, 자기 자식 같으면 예. 자,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예. 지금 전교조가 입지가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정교조 내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그 기운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예. 다 이제 그렇고 또 전부 정년을 하셨지만 지금은 정교조 내에서도 상당히 다른 어떤 혁신적인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한테는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일러줘야 돼요. 다른 단체보다도 특히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자다 우다 이게 관계가 없이 학생들을 향해서는 정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 생각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주입을 한다는 이 자체는 뭐 좌든 우든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 절대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 그리고 90년대부터 시작하던 2000년대 들어와서까지 이 정치화가 전 사회적인 정치화가 아주 급속히 진전됐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이른바 계급 사관 뭐 유물 사관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정치 투쟁을 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 2010년 앞으로 2020년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고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조의 위축도 앞으로 갈수록 점점 저는 더 이제 심해질 거고, 정치 투쟁으로서의 정교조는 앞으로 설 자리가 점점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그렇게 해서 비판도 받고 일부 선생님들의 좀 마뜩지 않은 말과 은행들, 행동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 이상의 선생님, 그 중에 또 지도층,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좀 바뀌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교조를 갖다 포함한 그 지도부는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좌파운동권 전체하고 연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만약 사실은 운동권 연락을 했던 친구들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면은 예. 자, 세상이 바뀌었다 하고 그 전향선언을 갖다 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제 다 끊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인민재판 있는 말 안 하고, 네. 나는 좀 이렇게 좀 지나친, 진보라는 쪽에 지우친 데서 좀 중심을 잡겠다 하면, 과거 사실 NLPD를 하다가 운동권의 중심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최종 순간에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게 내가 과거에 가졌던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전향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와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짓밟는 게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진 집단 같아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북한이 북한 저게 만약 사이비 신정 체제 아닙니까? 그런 식의 있는데 여하튼 우리도 보면 그런 좌파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 교의가 말이죠. 종교적 교의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왜 자기가 종교를 믿다가 아무 강제가 없더라도 그 종교를 배교하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바로 그런 식의 그런 자기 신도 또 왜 안 줄어드느냐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은 정교조가 사실은 한때는 굉장히 커다란 교육 권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교조라는 우산 밑에 들어가면은 정말 실력 없는 교사들 그러고 품행 나쁜 교사들이 그 우산 아래서 보호를 갖다 받습니다. 아. 정교조가 처음에 이제 우리 이 젊은 사범대 졸업생들이 그 교사 임용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가가지고 교육을 갖다 해요. 예. 입회 신청을 갖다 받는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교조는 조폭과 비슷하다. 조폭이요? 예. 조직폭력배랑 비슷하다. 실제로 그 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신규 임명된 새내기 교사 앞에서 왜요? 정교조에 들어가 그러면서 자, 한 달에 2만 원씩만 내면은 그리고 정교조라는 타이틀만 달면은 교장도 너무시 못하고 그리고 교육청에도 너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 정교조는 커다란 교육 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종의 기득권을 갖다 누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 선생님이 실제로 네. 고등학교 선생님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정교조 내에 새로운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어떤 시각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요? 결국은 정교조가 한때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을 때는 그때는 또 국민들 가운데서도 정교조를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정교조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도부보다는 그 밑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온 그런 출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다면은 정교조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과거 80년대의 그 교육을 받지 않았던 운동권 교육을 받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정교조의 리더가 되면 정교조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정교조 내부에서는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내부에서 체제 학습을 갖다 또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러기를 갖다 이제 저는 그러기를 갖다 희망을 갖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왜 최근에 이제 인천 송도에 보면 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린이집에 다들 CCTV 달고 학부모가 좀 감시를 갖다 하자라는 게 제1대안으로 항상 떠오릅니다. 그런데 정교조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지금 학부모 감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폐쇄된 공간에서 예. 미성년자 학생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념 교육을 갖다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러네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감시, 모니터링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입니다. 요르단, 중동 국가 요르단이 IS 이슬람 테러 세력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자국 조종사가 산채로 잔인하게 불태워지니까 요르단 국왕은 전쟁 선언했습니다. IS를 둘러싸고 요르단, 미국, 유럽, 심지어 우리 한국과 일본까지 일정 정도 가담하는 거대 전쟁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안타깝게 산채로 화형을 당한 요르단 조종사가 우리나라 서산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공군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현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뭐 일제히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제가 타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사실 공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그런 적은 없고 예. 다만 우리 공군이 F-16을 한 170대 정도 운용하는 예. 아주 F-16을 많이 운용하는 그 F-16의 선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F-16을 운용하는 나라가 한 2개 있는데 그 나라들의 조종사들이 예. 우리에게 와서 위탁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경우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지 언론, 예. 아랍 현지 언론에 뜨니까 예. 우리 언론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보도를 한 것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 중동 국가의 F-16 조종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대요? 아랍에미레이트. 이를테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F-16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예. 요르단 F-16, 이 알카스베 중위도 F-16 조종사였지 않습니까? 예. 요르단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경우가 F-16을 운용을 하는데 실제로 서산에 있는 20전투 비행단에 예.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조종사들이 각각 2명씩 와서 우리에게 위탁 교육을 받고 뭐 F-16 답답합니다. 전술훈련이라는데 어떤 훈련 전술훈련, 받습니까? 또 기본 교육 훈련, 이제 2007년도에는 중위가 2명이 왔고, 예. 2008년도에는 소위가 2명이 왔으니까, 중위 2명이 왔을 때는 좀 전술훈련, 조금 고급 훈련을 했을 테고, 소위가 왔을 때는 좀 기본 훈련을 했을 테고, 뭐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F-16 공습을 했는데요. 자기 나라 백성이 왕의 입장에서 네. 산채로 불태워졌다. 국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네. 근데 왕인데 이 왕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기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슬람 요르단의 국왕입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이죠. 왕인데 네. 왕이 완전 무장하고 전투기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군사 매니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군사 마니아입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하는데, 요르단의 군사력이 요르단의 국력에 비해서 꽤 큰 편이에요. 그게 왜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분이 군사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그 중에서도 특수전 분야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르단 총병력이 한 10만 명인데 예. 본인이 특수전 병력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10만 명인데도 특수전 예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르단. 예. 그래서 지금 뭐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서 폭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정도인데 전투기 조종하는 건 제가 아니 이 국왕이 요르단 네. 왕인데 왕이 전투기 조종도 할 수 지금 조종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조종할 줄 압니까? 그것은 제가 알려진 바는 없는데 실제로 이 요르단 국왕은 코브라 전투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아 헬기 조종사 예, 출신. 코브라 공격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아마도 저 정도 되면 전투기 조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왜냐하면 헬기 조종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움직여야 될 게 더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밀리터리 많이 하고
또 특수전을 아주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전투기를 충분히 배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들어보면 요르단이 국가 국력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무장 테러 세력을 공격해서 응징할 만큼의 군사력 있습니까? 먼저 공군력은 어떻습니까? 공군력이 예. 우리 정도가 보면은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요르단 공군은 3가지 전투기가 있어요. 우리 공군도 제공호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F5 전투기, 우리 제공호에서 한 180대 운영하고 있죠. 예, 예. 이게 30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전투기인 F-16 전투기를 이 전투기 관련해서 네. 그 화영당한 조종사가 조종사가 이 F-16 전투기 전투기 조종사고 몰았고. 45대. 예. 요거 이제 미제죠. 여기까지 미제고.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제 전투기인 F1, 미라지 F1 전투기 아, 이 프랑스 15대. 전투기군요. 해서 총 9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미국하고 합동 작전을 한다면 항공모함 한 척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요르단이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네. 무장 세력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F-16을 동원했을 테고요. 네. 이 F-16의 무장은 어떤 무기로 이슬람 스테이트를 공격합니까? 그래서 F-1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르단 F-16은 A, B형입니다. A, B형. 그런데 우리 F-16은 C, D형입니다. 즉 우리 게 더 진보한 거죠. 예. 우리 거보다 더 이전의 버전인데 이것은 우리 것처럼 굉장히 첨단적인 무기는 운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JDAM이라든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첨단 무기는 하지 못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 예.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이슬람 스테이트 즉 IS가 전투기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대공 무장은 필요가 없어요. 예. 폭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F-16은 2,000파운드 폭탄. 폭탄 중에서 가장 큰 게 2,000파운드거든요. 예. 무게로 따지면 한 900kg 정도 조금 넘죠. 그 900kg짜리 폭탄 2발을 양쪽에 한 발씩 매달고 가서 아, 이게 정밀 그 폭격을 폭탄인가요, 이게? 그거는 옐로통이고요. 요게? 그게 이제 암람 미사일인데 미사일. 그 자리에다가 2,000파운드 폭탄을 한 발씩 달 수 있습니다. 여기 폭탄 한 발 달면은 이슬람 테러 세력의 어떤 정도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 동네에 예.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하나는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예. 그러니까 꽤 강력하네요. 강력하죠. 가장 강력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더 첨단 기능을 하면 벙커버스터 해가지고 한 6m까지 뚫고 들어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요르단이 그 벙커버스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그 2,000파운드 폭탄이라 하더라도 이 IS가 북한처럼 수십 년을 지금 뭐 국가 형태를 유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하 벙커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S의 지도부가 어디 있는지 또는 IS의 탄약고, 유류 창고, 통신 시설 이런 게 어디 있는지만 파악이 된다면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이를테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 항공모함 한 척에 전투기가 48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F-16이 45대가 있으니까 마음 먹고 정말 저 F-16에 대해서 계속 폭격을 지시를 한다면 항공모함 한 척이 계속 공격한과 똑같은 효과를 할 수 있다. 똑같은 효과가 있다. 물론 그런 지원을 계속 해준다는 전제하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화력으로 공격을 하는데 네. 뭐 그 지상군도 투입될 가능성도 있겠고. 네. 그런데 이슬람 그 테러 세력, 이슬람 스테이트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반격하겠죠. 반격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지금 어제도 공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격합니까? 숨습니까? 이를테면 예. 우리 화형당한 조종사가 F-16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르단은 추락했다라고 발표했지만은 IS는 격추시켰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뭔가를 쏘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IS는 가만히 당하고 있는 세력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처럼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맨패드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시리아군, 이라크군 이런 군대를 자기네들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 점령에서 시리아군과 이라크군이 쓰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들을 노획했습니다. 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그게 주로 사정거리가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아마 이 F-16이 폭격하면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슬람 스테이트 네. 무장 세력들이 북한제 무기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SA-17이라고 하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설에 의하면 북한 것을 개량한 것이다. 아, 북한이 북한이 시리아에 제공한 그것을 노획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IS에 직접 제공했다라고는 아직 뭐 IS가 지금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보기 힘든데 북한이 시리아에 제공한 것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주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또 신빙성이 있고요. 자, 어제 공습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이슬람 스테이트를
격퇴하려면 지상군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상군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일단 요르단 병력 좀 말씀해 주시죠. IS 병력이 한 2만에서 3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IS의 주력병이. 예. 그런데 요르단은 의외로 병력이 10만 명입니다. 나라가 쪼면한데 작은데 나라가 작은데도 조그만한 불구하고 나라에서 굉장히 병력이 많습니다. 많죠. 왜냐하면 예. 요르단의 북쪽에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요르단과는 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요르단의 우측에는 또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 최근에 친미 국가로 변했지만은 굉장히 또 날서게 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막이니까 이 중동 지역은 사막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전차죠. 전차. 탱크가 이제 알칼리드라고 하는 탱크인데 이게 이제 영국제 챌린저가 아닌 치프틴이라고 하는 전차가 있어요. 예. 치프틴 전차를 이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우리도 저런 거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영국에서 야.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이 강해 보이는데요. 120mm 주포. 아주 영국제니까 우리, 성능이 예,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예. K1 초기형 전차보다 훨씬 더 강하죠. 예. 그 120mm 주포를 장착한 저런 전차가 이슬람 750대. 750대 이슬람 스테이트로 몰고 들어가면 이슬람 스테이트 애들이 이제 시리아가 길을 열어만 준다면 열어만 몰고 들어가고 준다면 싶겠죠. 압둘라 국왕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준다면 길을 열어준다면 저 전차로 이슬람 스테이트 군인들과 부딪히면 이길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긴다. 왜냐하면 전차뿐만 아니고 이 전차로 이 요르단군은 기갑 사단 하나 예. 그리고 기계화 예단 5개를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 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압둘라 국왕이 특수전을 좋아해가지고 특수전 예단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그 특수전 예단이 들어가서 표적을 획득하고 그 표적을 획득한 것을 이 전차와 장갑차들이 가서 휩쓸어 버리면 이 IS의 어떤 그 경무장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경무장으로는 네, 그러나 상당히 힘들다. 요르단이 자체적으로 사실 요르단이 중동에 있지만 석유가 많이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경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쟁 지속 능력은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미국이 이 군사비를 대주느냐, 또는 유럽 서방 국가들이 군사비를 대주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요르단은 이슬람으로 진격할 각오가 돼 있는 거네요. 요르단은 아마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화형을 했다고 한 것은 이슬람에서 화형은 10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은 무슬림끼리는 화형을 하는 것을 악마에게만 화형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은 같은 무슬림 또 거기다가 같은 수니파 계열로서 이건 뭐 치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격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또 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도 사실은 시리아와 이라크 다음은 요르단이 될 겁니다. IS의 목표가. 그러면은 IS의 목표가 칼리프 체제를 구축하자. 즉 옛날에 마호메트가 구축했던 그 황제 체제 비슷한 그런 걸 구축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현 정권이 이 국왕 체제를 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요르단 국왕도 자신의 그러겠네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IS를 격파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 미국이 도와줘야 전면적인 전쟁이 가능하다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는 게 항공모함이 있고 저 C-17 수송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C-17 수송기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수송기인데요. 저 C-17 수송기 하나에는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장갑차 2개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저 비행기에 장갑차를 2대. 장갑차 2개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저 C-17 수송기를 수십 대를 한 번에 전개시키면은 이를테면 스트라이크 장갑차 100대 정도가 한 번에 그냥 전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예. 미국이 마음 먹으면 뭐 하루 이틀 내에 저 수송기인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한 개 스트라이커 여단 정도를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여단이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한 10,000명 되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저 미군의 전략 수송기를 이용을 하면 하루에 10,000명을 중동에 갖다 놓을 수 있다. 마음 먹고 준비가 레디 된 상태에서 가자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뭐 미국 본토에서 시리아까지 하루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만에 가서 장갑차 한 1,200대로 중무장된 기계화 예단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 그럼 제가 만약에 미군이라면 시리아를 설득해서 왜냐하면 시리아도 지금 IS 때문에 정권이 뒤집어질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라면 시리아를 설득해서 스트라이커 예단을 IS 장악 지역의 서쪽으로 진격을 시키고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라크고요.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슬람 테러 세력이 여기가 지금 자기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라크 북부에는
쿠르드족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르드 자치 지역, 이 쿠르드족도 이슬람 스테이트와 충돌하고 있죠, 지금. 계속 전투하고 있죠. 최근에 전쟁하고 한번 있고. 이겼죠, 또. 그러면 이라크도 자기들 영토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라크 영토를 이쪽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르드 민병대가 병력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6만 명. 예. 그래서 쿠르드 민병대에서 지금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게 터키가 친미 국가인데 쿠르드 민병대가 자치를 해서 터키에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기를 지금 제대로 못 대주고 있는데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쿠르드 민병대를 미국이 중무장시켜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에서 공격하고 여기를 미국은 왼쪽에서 공격하고 지금 요르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안 했죠, 공습하고 아직. 공습만 했고,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요르단 지상군이 들어가고 그래서 양 사방에서 여기서 하고 휘몰아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면 지상작전 끝난다. 이렇게 라고 공격을 하면 한 달이면 이슬람 스테이트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완전히는 아니죠. 지도부를 없애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나머지는 그 해당 국가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테러 전쟁하러 들어갔다가 수도 카불은 금방 함락하고 바그다드도 보름 만에 함락시켰는데 잔당 처리하는데 10년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게 지금 뭐 패권 경쟁까지 지금 다투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렸으니까 그건 하기 싫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일정 정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도와달라고 하면? 아마도 국제 평화 어떤 그 기여를 하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전비 정도는 예. 약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건 인도주의적으로. 이슬람 스테이트를 격퇴하기 위한 전면 전쟁이 벌어질지 한국에 영향이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를 돌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골프 해금, 골프 쳐도 된다라는 얘기부터 증세를 둘러싼 당청 갈등, 이번 한 주간 뜨거운 이슈들을 촌철살인, 나대로 선생, 이용우 선생님과 네컷 만화로 풀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러셨네요. 우리 이현우 부장하고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독자들을, 시청자들이 착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 뭐 형님뻘 되는 형님이네. 것 같은데. 예. 제가. 예. 이번 주에 중요 이슈로 골프를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골프 다 하십니까? 저는 좀 합니다. 하시고 변호사님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오늘 어떤 말씀하실지 대충 이제 방향이 짐작이 되는데 요 얘기가 정치와 골프가 유사합니까? 유사한 부분이 많죠. 예. 그 뭐냐면은 힘을 빼야 굿샷이 나온다. 힘을 그런데 빼라. 그 골프도 그 원칙이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게 힘 빼고 술렁술렁 쳐야 공이 나이샷이 나는 건데 정치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 고집도 나오고 경직되고 예. 강경책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켠다. 이게 보니까 이 공이죠. 예. 공인데 참 이게 골프장 가면 공이 산으로 이렇게 물로 가나 보죠? 예, 뭐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도 그렇게 산으로 물로 가기 때문에 잘 치는 사람도 산으로 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정치 구단들도 요즘 이거 실망스러운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예. 국민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나대로 선생님이 저렇게 만화를 그린 것은 정말 상당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골프 유사한데 힘을 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산전수전 정치 구단들도 실수를 한다. 마지막 결론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에 맞으면 치명상인데 이 공을 민심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 정치 쪽에서는 민심인데
골프장에는 가끔 그 골프공에 맞는 그 캐디들이 생기거나 해서 큰 대형 사고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공을 한번 그 옛날 그 전화번호부가 있을 때 그 길을 놔놓고 골프공을 이렇게 쳤는데 바로 통과를 했다. 전화번호부 책이 뚫렸다. 예, 뚫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골프 해금 관련해서 그저께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쳐도 된다, 뭐 과하다. 전 변호사님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국무회의 예, 앞에 티타임 때 나왔습니다. 내가 이 박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 하면 내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티타임 때 카메라들이 빙 둘러서 있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어색하게 커피잔 받쳐 들고 서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와 하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그게 소통 아닙니다.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건 대통령께서 큰 착각을 하신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골프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그 프레지던트컵 이제 그렇죠. 국가 대항전이죠. 그에 이제 한국에 유치를 했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명예회장이다 보니 대회장. 내가 알기로는 박 대통령은 그 골프를 못 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 골프 좀 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묵묵부답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청와대 모 수석 비서관이 휴가 때 자비로 골프 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골프 칠 정도로 한간 비서관이 있느냐 이래서 사실상 막아버리는데 그 자비로 골프 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하면 전체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셈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공직자가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골프를 친다면 나는 자비로 치는 사람은 1%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장담드립니다. 우리 전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뭐 프로테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뭐 100% 다 그 접대 골프 받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하고 틀려서 임야를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어요. 불도저를 투입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 골프를 치러 가려면 최소한 반나절을 깨먹는 나라고 부킹을 하려면 하루 종일 전화통에 매달려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장에서 내기 내지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골프 라운딩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데 고위 법조인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대기업 임원들이 골프장에 가 있다면 일은 언제 합니까? 예. 손은 언제 키웁니까?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나대로 선생님께서 한국 환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골프가 산업이다 하나에 골프웨어도 있고 공도 만들고 등등 해서 한 해에 4조 5조 원의 산업적으로 좀 뭐 돈 있는 사람이 좀 쳐줘야지 경기가 좋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방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정부패 고리일 수도 있다. 중간에서. 그리고 이 퍼블릭 골프장을 그 DJ 때도 많이 만든다고 그랬고 또 그린피를 내려서 좀 그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자비로 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 주말에 그 골프장을 요 근래는 몇 달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주말에 가서 골프를 치면 1인당 30여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시간은 하루 한 8시간 걸립니다. 가고 오고 치고 뭐 목욕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이런 거 전부 싫으니까 어디를 가느냐면 태국으로 갑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 일본 여기에 나가는 골프 비용이 4조랍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어떻게 퍼블릭 활성화를 하든지 골프 뭐를 해서 조금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방금 첫 만화에서 이 공 잘못 맞으면 큰일 나는데 공이 민심이다. 공 치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망신당한 분도 계십니다. 이게 맞죠. 그려오셨는데 이 총리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예, 2005년. 2005년.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총리가 누군지 모르게 있고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총리의 성격을 물어봤더니 나대로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예, 알리는 공보 쪽에서 물과 불을 안 가린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왜 골프와 민심과 골프공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물불을 안 가리고 자 3번 예, 물난리에도 골프, 산불 때도 이해찬 이해찬 총리. 총리가 아주 골프 마니아 중에 진짜 상마니아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온 나라가 물난리가 났을 때 골프를 치고, 예. 그다음에 양양 낙산사에 큰 불이 났는데도 산불 났는데도 골프를 쳤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 골프 때문에 3.1절 날 골프를 치게 돼요, 부산서.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 사퇴를 하게 되는, 그 정말 골프공에 맞은 거죠. 불 가리지 않고 3.1절까지. 저 골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좋은 인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데요.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왜 민심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앞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금, 정부에서는 세금 안 올린다 이러는데 세율하고 세목 안 바꾸니까 세금 안 올리는 거다 이러는데 사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꾸면서 국민 순수 세금 부담률은 20%에서 한 20.3%로 올랐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합하면 한 27%에서 28% 가까이가 국민 세금 부담률입니다. 세금이 올랐다고 다 알고 있는데 세금 안 올랐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세금 오른 것으로 피부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가 합하면 한 3, 4천억 들어와요, 골프장에서. 이 골프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태국인이, 필리핀인이, 일본인이 이런 데 골프를 치러 가니까 우리도 이걸 좀 세를 낮추자는 식으로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워라. 곧장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서민은 증세를 하고, 골프 치는 사람은 감세를 하느냐? 이게 바로 민심에 맞서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 골프장 경제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골프장 규모 17조, 6천억 세금 내는 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면이 있습니다. 물난리 났을 때 골프 쳤다고 총리가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부정적 인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양 측면이 결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 인식에도 나쁘지 않게 작용하는 어떤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까? 우선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에 비춰볼 때 이 골프를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공직자가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이런 골프 문화는 제가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골프가 시작됐을 때의 경제 구조와 인식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똑같은 이런 문화로 간다면 과연 골프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인식하고 과연 어느 정도 갭이 있을 것이냐. 예를 들자면 전 변호사님이 프레지던트컵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프레지던트컵을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브라질 올림픽 하계 올림픽 대회에 골프가 스포츠로 평가를 받아갖고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스포츠 선수로 나가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남녀 통틀어갖고 전 세계 골프 LPGA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누비는 선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 골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누리는 어떤 또 다른 한류 효과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상응할 때 과연 골프와 공직자의 세계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의 갭을 줄이는 아까 텍스가 됐든 사회적 인식이 됐든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1차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린다면 제가 마치 골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 토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골프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의 골프 지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어느 정도냐면 캐디가 5, 6만 명의 골프장 종업원 수가 한 2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곱하기 4하면 100만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고 대한민국의 골프 장비가 굉장히 우수한데 전부 일본의 OEM으로 나갑니다. 이거를 제대로 키워서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이 10년 전에는 아무도 안 샀잖아요. 전 세계 대한민국 화장품 사러 와요 지금. 이런 것처럼
골프 예. 산업을 제대로 키우면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변호사님 인상이 확 굳어지시는데요. 절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요. 골프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골프도 참 좋은 운동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이 공직자들이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 공직자가 아직까지 그 골프를 칠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는 나라도 아닐 뿐 아니라 공직자가 골프를 치면서 정말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공직자면 이 골프를 안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겨울철 되면요 12월부터 다 외유 나갑니다. 외유 나가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이슬람 법문화 탐방한다면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가고 방산 연구한다면서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뭐 하러 가는지 압니까? 나는 골프 치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용훈 선생님께서 자, 두 번째 나대로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18대 총선 얘기네요. 네, 이제 MB인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예. 무슨 내들고 있습니까? 공천 학살을 그때 친박을 완전 붓으로 이제 친박을 지워버렸군요, 이렇게. 예. 학살이라고 이제 자기가 기분 좋게 썼는데 그때 지금 박 대통령이 눈물을 크게 흘리죠. 그러면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하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뭐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런 정치 해설자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단답형 아닙니까? 절제되면서도 분노를 그렇죠. 뭐 대전은요, 뭐 11.6 나고 나니까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방은 이상 없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다는. 그래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는데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점쟁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점을 보러 가서 점집 할아버지가 저랬는데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 공천 학살을 당하고 울었는데 돌고 돈다. 그랬더니 이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카리카처가 잘 됐습니다. 왼쪽이 김무성, 오른쪽 유승민 많이 닮았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우리 국민은 속았다는 겁니다. 속인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MB한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속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친박하던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대표와 원내대표가 되면서 정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인 거라고 얘기를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았고 여기서는 본인이 속인 게 됐네요. 그렇죠. 속았고 속였다. 변호사님 맞습니까? 속았고 속인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빚으로 복지하고 있습니다. 예? 빚으로 복지를 하고 있어요. 빚을 내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세수 부족이고 그리고 매년 중앙정부 부채가 40조에서 한 50조 정도 이 국가 부채가 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부채뿐 아니라 국가 부채 전체가 늘고 있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최소한 10조 이상 그리고 중앙정부 부채가 30조 이상 늘 것 아니겠느냐. 작년 10월 말경에 이미 중앙정부 부채가 30몇 조가 됐으니까 작년에도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빚으로 복지를 하는데 그 빚은요. 지금 20대, 30대가 앞으로 20년도에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세금으로. 그래서 지금 무상 시리즈를 정말 반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20대, 30대예요. 젊은 사람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20대, 30대는 지금 무상복지를 왜 빚내서 하느냐고 반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 이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브레이크를 걸게 된 게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집권하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국가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은 5년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5년 안에 잘못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5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국민들한테 불행이 온다면은 공약을 수정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누가 속였든 간에 잘못된 공약은 빨리 시정할수록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좋은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100% 다 이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행이 안 돼갖고 국민들한테 실망이 주는 부분도 많아요. 왜 이런 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빨리 시정 조치를 강구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이제 복지를 하려면 성장을 하거나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핵심은 성장이죠. 예. 이 성장 없는 복지를 하다가 지금 그 아주 경제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들이 예. 브라질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0.3%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이제는 성장 없는 복지 이 최소한 연금 정책부터 바꾸자. 예. 그리고 무상 시리즈를 절반 정도 줄이겠다. 좌파 정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예, 지금 현재 빚을 내서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복지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이 다음 정부에게 엄청나게 나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대로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이 김무성, 유승민 이 캐리커처에 있는 이 두 사람이 국민은 쏘갔다 이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올바른 지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도 이 증세 없는 복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속인 거라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아주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서는 저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 못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유승민 대표가 그 육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은 정세 없는 복지로 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해 사람들이에요. 정세 없는 복지 얘기에 이 두 사람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자기네들 그게 뭐냐면 꼭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비슷해요. 왜냐면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남만 잘못했다. 그렇죠. 남만 잘못했고. 근데 도대체 알겠습니다.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대로 선생님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한 번 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남 탓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보신 나대로 선생님의 만화 핵심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 이런 것 같습니다. 편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